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증시는 좀 힘이 없고요. 이 국내외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풀어봐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재만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머니올라의 첫 출연이신데 좀 기대가 큽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국내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다시 또 내렸다가 계속 이게 반복이던데 이 특징을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경기는 작년보다 좋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작년보다 좋고 이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그게 작년 연말부터 많이 반영이 됐던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올해가 좋아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과연 올해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으며 올해만큼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대단히 많이 반영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아래로 많이 빠지진 않는데 위로는 많이 못 올라가는 좀 힘이 좀 부처하는 모습을 좀 갖고 있고 여기에 올해 예상과는 좀 달리 외국인이 굉장히 한국 주식 시장을 많이 사줄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기대감처럼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상황상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좀 들락달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주식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식 시장을 약간 횡보 형태 이런 형태로 좀 만드는 요인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전기 대비 0.7%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는 5.9% 이 정도면 잘 나온 것이긴 한데 말씀대로 이제 문제는 2분기가 정점이고 앞으로는 피크아웃 점점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수출은 마이너스 있더라고 1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내 경기 전망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전망을 아주 그렇게 어둡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끌고 가는 몇 가지의 품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이런 테크 쪽 기기들 이런 쪽들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그리고 화학 제품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우리의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수요는 좋다라는 평가를 일반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주식 시장이라든가 금융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은 몇 프로의 증가율을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몇 프로의 증가율은 아무래도 계속 앞으로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규모는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증가율 자체가 둔화가 되게 되면 주식시장은 좀 흔히 얘기하는 모멘텀이라고 하죠. 모멘텀을 좀 잃어버리는 형태 이런 측면을 좀 강하게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은행들이 최근에 금리 인상 아니면 연준은 테이퍼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약간 왜 정상화로 가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이전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김에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내 기준금리를 2번 인상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주열 총재가 언급을 또 했는데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 쪽에 너무 과열돼서 그런 게 아닌가, 좀 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각 국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연준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테이퍼링을 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좀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든가 또는 아니면 고용시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좋아졌다든가 이런 측면을 갖고 있고요. 한국은 여기서 좀 판단을 할 때 일반적으로 좀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금리 인상의 하나의 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금리 인상이 굉장히 좀 연속적으로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라는 부분 자체가 아직 진정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좋다라고 보긴 어렵죠. 왜 그러냐면
흔히 얘기하는 약간의 뭐 사회 안전 보장책과 같은 현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소비를 하는 부분은 자생적인 소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소비가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좀 단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한두 차례 하면 단절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최근에 약간 컨센서스로 좀 형성된 부분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은 뭐 다음 달에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시기는 대충 비슷하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도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생각에 특별히 반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건 정책 결정이라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게 옳고 그름 이런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책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분명히 좀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뭐 올해 한 번을 할지 두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분명히 부담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유입되는 자금이 일단 긴축을 가다 보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왜 올릴까냐라는 부분은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때 주식시장이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거는 한 번도 경험적으로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금리는 내가 차입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또는 앞으로 남아있는 주가의 상승 기대율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얻는 기대 수익률보다는 차입 비용이 높게 됩니다. 그럴 때는 흔히 얘기하는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근데 아직은 금리라는 수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소폭 인상을 시켜도 이런 쪽까지는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아까 중요하게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유동성의 흡수 정책인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다양한 자산 가격들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밑거름은 물론 경기가 좋아졌다는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동성 증가에 의해서 나타났던 주식시장의 예를 들게 되면 PER이라고 하죠.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그런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까지 높아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대신 뭐 기업들의 이익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뭐 금리 인상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반기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일단 뭐 금리 인상이 뭐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른 변수들을 좀 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뭐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는 정책 변수니까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기업들의 이익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 예를 들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전체 영업이익이 225조 원 정도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5조 원이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달성했던 영업이익이 한 19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가 되기는 하는데, 다만 상반기 때 좋고 하반기 때 나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익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상반기 때 대략적으로 한 115조 원하고 하반기 때 110조 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익의 총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위험 요인이라는 생각을 갖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한국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그 IPO를 많이 하게 되죠. 신규로 이제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좋은 기업들도 많고 성장성도 대단히 높게 평가받는 기업들이죠. 그런 쪽으로 또 한편 산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쪽들이니까. 근데 이제 약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들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큰데 이익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왜 지수라든가 주가를 계산을 하실 때 주당 순이익이 하나 필요하시죠? EPS라고 불리는.
근데 EPS가 그럼 늘어날 거냐? 아니면 줄어들 거냐라는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볼 때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시가총액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은 많습니다. 예. 주식수는 많은 거죠. 근데 이익이 예전에 있었던 그 비슷한 규모의 기업의 이익보다 적으면 이게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당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은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가격의 좀 악재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또는 다른 쪽의 한편의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형 그 IPO가 많이 일어날수록 코스피 지수를 이제 끌어내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아무래도 기업들의 이익이 아직은 그렇게 큰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규모는 굉장히 시가총액 규모는 크더라도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지 않게 공급 물량을 너무 늘려서 주식시장에 또 하나의 좀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염려스럽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매수세를 오래 기대했는데 지금 썩 좋지 못한 게 뭐 환율이 워낙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이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좀 회복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달러 뭐 1150원 정도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8월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뭐 1100, 뭐 10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올해 같은 경우는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조금 되돌아보게 되면 미국만큼 다른 국가들의 경기도 좋아질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좋아질 수 있고 중국도 좋아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꼭 내가 달러만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위안화도 사야 되고 뭐 유로화도 사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좀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성장률이 너무 압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형태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뭐 흔히 얘기하는 약간 이제 YOY 증가율,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미국도 대략적으로 2분기가 피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3분기부터는 좀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QOQ라는 의미가 좀 중요해지겠죠. 전분기 대비 이제부터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을 조금 더 추월할 수 있는 국가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보게 되면 달러의 그 강세냐 약세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국보다 전분기 대비 흔히 얘기하는 약간 이제 성장률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국가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 아직은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있어서 좀 전망치 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 근데 전망치에 따르게 되면 달러는 강세 쪽보다는 약세 쪽의 가능성, 그럼 원화가 좀 강세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가 흐름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유가는 지금 70달러를 넘었는데 1배럴당 계속 강세로 갈 건지 아니면은 너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공급도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안정세로 갈 것인지 유가가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딱 결정하는 변수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유가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달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변수기도 합니다. 근데 유가를 최근에 보면 되게 특이하긴 하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률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 안에서는 좀 국채 시장 안에서는 가미가 되고 있는데 원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하고 WTI라고 불리우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유가의 대표적인 가격 지표는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유가가 빠지는데 요즘은 상황이 이런 옛날 과거하고는 완전히 좀 단절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을 우선 첫 번째로는 계절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제 그 해외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단절이 됐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이동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계절성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는 여름에 굉장히 성수기를 맞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에 하나에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 물량에 대한 생각인 거죠. 결과적으로 오펙이라든가 오펙 플러스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렬됐다 또는 아니면 이제 증가 이런 식의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뉴스로 인해서 유가가 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좀 강세, 상승세를 보이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의 70불 정도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과열되고 고평가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네. 8월 이후 증시에서는 이런 어떤 변수를 두고 볼 때 어느 쪽이 좀 강할 것 같다, 좀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섹터나 업종을 판단할 때 이익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익도 점유율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이익의 총량이 있고 그 안에서 업종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다 있겠죠. 그러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흔히 얘기하는 이익 비중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 누굴까냐라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주식시장을 보시고 업종을 보시는 가장 키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종이. 우리나라가 업종이 세부적으로 쪼개면 한 26개 업종 정도까지 구분이 되게 되는데 26개? 예, 그 중에서 몇 개의 업종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 비중이 늘어나느냐. 근데 5개 정도를 꼽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계속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가 여기에 꼽히게 됩니다. 두 번째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들이 좋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들 이런 쪽들이 이익 비중이 늘어난 쪽입니다. 세 번째 업종 정도로 꼽을 수 있는 게 IT 하드웨어라고 해서 왜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이라든가 흔히 전 세계 글로벌 IT 공급 밸류 체인의 안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좀 이익 비중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세 번째 업종이긴 합니다. 네 번째 업종은 올해 굉장히 핫했던 업종이었죠. 미디어 업종입니다. 그 잘 아시는 하이브라든가 뭐 JYP 엔터라든가 이런 쪽들이 있는 이런 쪽들, 예, 이런 쪽들도 이익 비중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업종이 아주 대표적인 업종이고 나머지는 거의 이익 비중이 크게 변화는 없거나 또는 약간 감소하거나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5개 말씀하셨는데 4개만 얘기했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업종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은 디스플레이 업종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이게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업종은 좀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미디어 업종은 올해 주가 수익률이 너무 좋았던 업종이었고 반대로 반도체, IT 하드웨어는 주가 수익률이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쪽들이라 약간 극단적인 값들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에 핫한 그 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나요? 네, 소프트웨어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올 하반기에 말하자면 유망한 섹터로 1번이 반도체인데 요즘 반도체가 힘이 왔죠. 상반기부터 7월까지는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이게 좀 기대해도 됩니까? 우선 반도체가 갖고 있는 뭐 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메타버스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뭐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냥 커머더티라고 불리우죠. 약간 쌀처럼 사용하는 게 대부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수요 확장이 가장 클 수 있는 산업은 맞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올해의 이익 증가율을 굉장히 높게 이끌고 왔던 건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예를 들면 이익 증가율을 굉장히 높게 올해 이끌고 왔던 우리나라의 뭐 대표 산업들은 뭐 철강 업종이라든가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업종들이 올해 이익 증가를 많이 이끈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좀 소외가 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대신 한 번쯤은 다시 뭐 이런 이익 비중 또는 이익의 총량이 정체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좀 반도체로 좀 관심을 높여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저희 팀장님이 쓰신 보고서 중에서 하나가 거기서 보니까 뭐 성장주를 좀 이렇게 재밌게 구분하셨던데 그 뭐 구조적 성장주, 경기 순환형 성장주, 그리고 뭐 퀄리티 높은 성장주인데 각각이 뭐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장주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격이 싼 주식보다 대부분 주식을 하실 때는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시려고 하시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장주도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주신 뭐 메타버스라든가 4차 산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구조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주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경기가 어떻다라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앞으로 그 산업은 굉장한 성장성을 가질 테니까.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 뭐 4차 산업, 여기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들 이런 쪽들은 대부분 다 글로벌 경기가 어떻구나라는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 변화 그리고 그 변화하는 사회의 성장성을 가진 쪽들이죠.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이런 쪽들에 포함된다. 뭐 태양광, 뭐 풍력 그리고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친환경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이런 쪽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꼭 그런 성장주를 찾으면 좋은데 그런 성장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성장주가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 우리나라에서 성장주의 역할을 하는데 경기가 나쁠 때는 성장주의 역할을 잘 못하는 주식들이 또 있겠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에 끼게 됩니다.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두 번째는 자동차가 여기에 이제 형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경기순환형 성장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 퀄러티 높은 성장주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익 증가율은 매해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편차도 굉장히 크죠. 어떤 연도에는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 한 100%를 갔다가 어떤 연도에는 또 마이너스로 갔다. 이런 형태. 근데 이익 증가율을 갖고 성장주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는 이 퀄러티가 뭐냐면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영업이익률을 갖는 이런 기업들도 물론 일정하다는 게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면 안 되거든요. 높은 수준에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기업들. 이런 쪽들도 또 다른 하나의 성장주의 컨셉으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자동차가 대표적인 경기 순환형 성장주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어떤 구조적 성장이 이렇게 좀 결부가 되면서 뭐 현대차나 이런 쪽이 약간 구조적 성장주로도 좀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지금 같이 덧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성장 산업들이 어떤 형태로 커갈 수 있는지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항상 좀 생각을 하는 건 이런 성장주들 자체의 특징이 뭐였냐. 그러니까 예전에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흔히 얘기하는 먼저 선점을 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먼저 항상 선점을 하고 선점한 그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먼저 자기가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성장주로 인지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특성을 좀 연결을 시키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 산업들이 다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게 뭐 친환경,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차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이 될 텐데 과연 선점 효과가 그렇게 있는지까지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이렇게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전기차는 전기차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누가 점유율을 많이 갖고 오느냐의 싸움으로 변하게 되면 거기서 막 그게 구조적인 성장주 향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선점한 기업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갖게는 됩니다. 다만 한편으로 뭐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성 그리고 그쪽이 앞으로의 그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대신 저는 자동차 쪽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가 자동차 뭐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 이런 쪽들이 저는 또 훨씬 더 오히려 성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한국에 성장 산업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쪽을 성장 산업들을 독점을 하고 있고 한국은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일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